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신축년 첫 번째 게스트 문브레이커스 여러분, 우리 공화당에서 가장 활동력 있는, 가장 청년스러운 첫 번째 게스트를 모셔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많은 유튜브분들과 지금 함께 진행합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 와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리나요? 다들 소리 들어가는데 이상 없으시죠? 유튜브 분들도 다 잘 들려. 오늘은 우리 공화당 라이브 문브레이커스 하고 또 우리 공화당을 그동안 지지해 주셨던 유튜브 분들, 유튜브 분들께서 신년에 각자 유튜브마다 제가 인터뷰를 하고 대담을 했으면 좋은데 이렇게 모셔가지고 한목에 하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방송 시작 전에 저희 이제 출연자 3사람은 이미 개인 방역 다 끝냈고요. 저희 이제 정상이 다 확인하고 또 유튜브 들어오시는 분들도 다 우리 방역 지침 준수했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얼굴 마스크 칙칙하게 쓰지 말고 보시면서 즐겁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브레이커스 2021년 첫 게스트신데요. 사실 이제 사회자로서 두 사람이 집회 무대에서는 많이 모셔봤지만 이렇게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에는 처음으로 모셔봐서 살짝 긴장이 됩니다. 먼저 시청하시는 분들, 유튜브 분들 많이 계시고 우리 공화당 라이브도 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오늘이 12일이죠. 네. 내일 모레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최종심 판결이 있는 날이고,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나 우리 동지들은 가슴 조이면서 그들의 판결을 지켜볼 생각입니다. 2016년 그 겨울부터 4번 이제 횟수로 5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불법, 거짓, 선동, 조작, 우리 공화당이 이 4년 이상을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근본적인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깥에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눈이 내리면 눈이 내리는 대로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근데 우리 공화당답게 2021년을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셔서 우리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또 우리 공화당 뿐만 아니라 자유우파 국민들이 많은 기다림으로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의 끊임없는 투쟁을 원래를 보낼 것 같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들어와서 나라가 다 망했다, 이거 저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까지 나라를 망하게 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여기서 끊어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당농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시간은 되게 길기 때문에 새해 인사를 부탁드렸어요. 새해 인사를 부탁드렸는데 마치 마무리 멘트처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조금 당황스럽네요. 자, 여기서 끊고 다음 오늘 질문 하기 전에 오늘 되게 특별하지만 사소한 그리고 재밌는 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칙칙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답답하기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대표님께 처음 전혀 모르십니다. 과연 이런 질문을 궁금한데 굳이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소소한 질문들 7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키워드가 어떻게 되죠? 최순정 최고위원님. 그걸 말씀드리면 안 되고요. 대표님께서 자, 아까 첫 인사에서 보셨듯이 새해 인사를 부탁드렸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클레임 걸겠습니다. 페널티 있어요. 금지어를 말씀하시면 곤란한 질문이 바로 대표님께 날아갑니다. 그 금기어는 말씀하시면서 여러 번 걸리시면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미리 가르쳐 드리지 않겠습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질문이 될 겁니다. 근데 좀 사소할 수는 있습니다.
자, 문브레이커스 대표님을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을 모시고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 인사를 들어봤고요. 사실은 근데 2021년 신축년 새해 들어오면서 가장 지금 우리에게 우리 공화당 당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이틀 후에 있을 박근혜 대통령 대법원 판결과 석방 여부일 텐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월 11일, 이렇게 2021년 1월 11일 어제죠. 우리 40만 당원들이 전국의 서명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 무죄 석방 서명부 230만 부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소리고 그것이 민심이고 천심이다 이래 봅니다. 아무튼 재판부가 거짓 촛불의 이 불법 재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진실한 나라고 정의로운 나라라는 것을 대법원 재판부가 보여주기를 바라고, 실질적으로 뇌물받지 않은 분이 벌써 3년 10개월째 감옥에 계시는 것은 그 자체가 인권 탄압이고 인신감금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 겁니다. 역사에 남을 정의의 판결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배신 역적의 편에서는 역사에 정말 잘못된 판결을 할 것인지 우리 공화당 동지와 우리 국민들께서 똑똑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날 우리 공화당에서도 그 대법원 앞에 갈 거죠? 그거 관련해서 또 안내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11시 15분에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가지는 않을 거고 9시에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있고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기자회견을 하도록, 기자회견을 2번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죄가 없는 분은 석방되고 그것도 무죄 석방되는 것이 맞다. 네. 대법원이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을 외면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14일날 당일날 사실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당원들의 열망이 사실 크기 때문에 원래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인산인해를 이뤄야 정상인데 지금 또 뭐 5명을 모이지 말라, 뭐 방역을 한다 이렇게 지금 국민을 탄압하고 쪼개놓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당일날 우리 당원들과 그 대통령님의 판결을 보고 싶은 그런 당원들과 국민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인신감금 당한 지가 3년 10개월째 되잖아요. 처음에 국민들이 속아서, 거짓 촛불에 속아서 잘못된 생각들을 하셨던 국민들이 많이 깨어나고 있고, 만약에 이 중국 폐렴 상황이 아니었으면 100만 명이 대법원을 에워쌌을 거다. 국민의 분노가, 또 국민의 그 정의에 대한 갈망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법적 테두리 안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하겠지만은 더 이상 이 거짓이 진실을 덮어버리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다면 정말 많은 분들께서, 많은 애국분들께서 이제 대법원 앞으로 가실 텐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코로나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고, 특히 자영업자들의 목을 조르면서 지금 자영업자들의 움직임이 약간 심상치 않은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해요. 우리 공화당은 코로나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발병했을 때부터 중국이 입국을 금지하라는 등 적극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렇게 주장한 것이 옳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코로나 옳았죠. 상황에 대해서. 지금 K방역은 거짓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과 엄청난 교류를 하고 인적 교류를 하는데 우한 폐렴이 생기고 그것이 알려지기 시작할 때부터 모든 항만 비행기를 다 막았어요.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시켰죠.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나라에 비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K방역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때 우리가 중국 폐렴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인 출입 금지를 입국 금지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중국 눈치 보다가 국민의 생명권을 이렇게 버려버리는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볼 때는 K방역 자랑하기 전에 도대체 의료진들, 병상, 그리고 4차 팬데믹이 올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 됐을 때의 이 백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백신 공급을 뭐 제대로 수급을 못해서 G20 중에서도 가장 늦게 지금 백신을 수급받는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1차, 2차 접종을 끝내더라도 4개월에서 6개월 기간이 있어야지 이 소위 말하는 중국 폐렴의 이제 저항력이 사회에 저항력이 생길 텐데 늦으면 늦을수록 어느 경제학자는 10조, 월 10조 가까이의 피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단히 잘못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도대체 K방역 자랑하다가 나라를 완전히 공포 분위기로 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1000명 단위에서 500명, 600명 단위로 내려오니까 실질적으로 검사는 숫자를 줄인 거잖아요. 네. 또 혹한 굉장히 추워서 검사 시간도 줄이고 뭐 검사 일반 검사 하는 분들도 그냥 뭐 시간 없어진 데도 많잖아요. 지방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백신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좀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또 지금 현재 가장 고통스러운 게 자영업자들이에요. 뭐 저희들도 식당 가는데 6명이 식당을 못 가요. 쫓겨나요. 5명도 못 가죠. 5명도 못 가고. 네, 5명도 못 가요. 근데 다른 데서 온 다른 손님은 옆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다 같이 하는데 같이 간 손님만 안 된다. 식당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는 분들 속을 뒤집어 놓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중국 폐렴 때문에 장사 안 되고 9시까지 못 한다고 해가 장사가 안 되고 손님도 없는데 오는 손님조차도 그렇게 통제를 해버리면은 이제 그 외식업 하시는 분들 또 식당 등등 이런 분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이 사람들은 국민들을 바보로 봐요. 체육인들도 헬스 뭐 이런 데도 이제 들고 일어나니까 조금씩 풀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그 기업 그 자영업이 무너지면은 한 가정이 파괴돼 버리는데 그 가정 파괴가 되고 기업이 무너지고 자영업이 도산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중국 폐렴 맨날 또 K방역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국민들 경제 다 무너지고 나면은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도요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이게 현실인데 아직도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숫자 노름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식당을 어제도 제가 식당 가는데도 다른 식당 다 갔어요. 그러면 그 식당에 가서 그 식당은 텅텅 비어가지고 보니까 4명 앉아있고 저 끝에 4명 앉아있고 그런데 같이 먹고기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이거를 소위 말하는 코파라치라고 하죠. 식당 가는 사람들 사진 찍어가지고 돈 받는 지금 자영업자들 다 죽을 판인데 제발 그런 짓들 안 하고 정부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저항이 엄청날 겁니다. 국민들이에요. 국민들의 저항권이라는 것은 자기의 삶, 그 다음에 자기의 생활에 이 부도덕한 정권이, 불의의 정권이 간섭하면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국민 저항권입니다. 국민 저항권을 굉장히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존에
국가가 개입을 하면은요, 그것을 반대하고 투쟁하고 저항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국민들의 살아있음을 보이는 거고, 국민이 살아있다 하는 걸 보이면요, 그때부터 이 좌파 정권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우리 공화당도 4년간 이렇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앞장설 테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이 투쟁 대열에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생존이라는 말씀이 나오셔서 말인데, 지금 백신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은 계속해서 100% 백신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다 거짓말을 해왔고, 오늘은 질문에서 진짜로 특정 제품을 언급을 하면서 백신을 국민들에게 드릴 거다. 근데 선택사항이 없다. 한 종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께서 그 승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못한 그 백신에 대한 의문, 불신 굉장히 강하거든요. 백신을 이렇게 수급을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고요. 그것을 선택해서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이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수급량을 준비하지 않고 국민들 선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백신, 다른 선진국들은 왜 백신을 전 국민의 숫자의 2~3배를 수급 준비를 하느냐. 백신 준비를 하는 이유가 선택을 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뭐 치료제 뭐 자꾸 떠드는데, 정말 문제인시 그 치료제 문제 더 떨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도대체 말 한마디에 주가가 말이죠, 들룩날룩 올라갔다면 좀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문화일보 광고 났지만은 이 대한민국은요, 강성 대깨문의 나라가 아니에요. 일당 독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나라도 아닙니다. 특히 문재인 씨의 나라는 더더욱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고,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라는 겁니다. 그런 선택권을 다 무너뜨리고 방역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잘못은 다 덮고 정치 방역,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제 제발 끝내달라. 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금기어! 기어를 드디어 나왔습니다. 언급을 하셨거든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딱딱한 분위기를 유연하게 이런 걸 굳이 해야 되나 하는 것 중에 궁금한 7가지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여러분. 근거가 뭐야? 말씀하셨어요. 이제 맞추셔야 돼요. 조금만 네. 우리는 다 알고 수 있어요. 있을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댓글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5번. 5번. 7가지 질문 중에 유일하게 딱딱한 질문. 그래요. 정말. 정말 이걸 뽑을. 그런데 아마 좀 다른 당원분들도 이런 생각 하셨을 법해요. 저희도 궁금하고. 그리고 대표님께서도 인간이시잖아요. 한 번도 박근혜 대통령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으신지 제가 여쭤볼게요.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고, 아무튼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싸웠어요. 모르죠. 이제 대통령께서 국민의 품에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제가 어떤 행보를 할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대통령께서 국민의 품으로 들어오는 그때까지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다. 그 다음부터는 대통령께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판단하셔서 정치를 재개하시든, 또 잘못된 이 거짓 불의의 세력하고 싸우시든, 우리는, 저를 비롯한 우리 공화당 동지는 그분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맞다, 이래 보는 거죠. 저도 뭐 삼성 국회의원을 했고, 나이가 제가 이제 작은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60이 넘었는데. 오늘 청년으로 오셨어요. 근데 가장 아무튼 청년다운 62이죠. 이제 우리 나이로 셋인데, 뭐 62, 셋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가 제값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주구들을 보면은 머리만 허옇지 제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항상
국민의 편에 서서 얘기하자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국민의 뜻에 따르자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이 또한, 정당인이고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정치를 안 했으면은 또 다른 상황이 됐겠죠. 근데 제가 정치에 발을 들인 이상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소신, 또, 국가, 정의, 대한민국, 뭐 이런 것이 제가 추구하는 삶이고, 그 또한 나의 운명이고, 나의 삶인데 어떻습니까? 당원동지 거기를 여러분, 가는 거지. 벌칙으로 이 질문을 쓴 저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본인의 올바른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 소신 있는 남자, 그리고 불의와 맞서는 정의로운 남자 조원진 대표와 함께하는 문브레이커스를 근데 시청하고 계십니다. 두 분은 화면을 보니까 좀 하얗게 나오는데 나는 왜 빨갛게 나오노? 글쎄요. 그것은 조명이 그래서 그래. 예, 아마 가장 중간에 계시기도 하고. 네, 저희가 이제 조명을 저희가 좁아가지고 가로 옮겼잖아요. 가로. 저희가 빛을 바로 공간을 받으니까. 마련하라고. 그 빛을 받아서 예쁘게 나오고 나는 중간에 빛을 못 받아서 특별석으로 못나게 모셨는데 나오는 거야. 진순정 사회자는 얼굴이 완전 하얘. 달덩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 대신. 저는 비초도 요 정도니까. 자, 자, 질문 그럼 이어갈게요. 질문으로 예, 이어가도록 코로나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봤는데 코로나 얘기하면은 이번 또 그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동부구치소, 서울구치소에서 어마어마한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요. 이제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특히나 서울구치소에 우리 대통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더욱 더 염려스럽고, 그리고 추미애가 윤석열을 때려잡는 동안 코로나가 교정국에 엄청나게 퍼졌거든요. 그 추미애의 책임론,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인권 변호사가 청와대에 있는 이런 상황에 정말 이 정권이 생각하는 인권이 어떤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일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표님의 의견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전임 비서실장 노영민 씨 말을 그냥 그대로 빌려서 갚아드리면은 광화문에 나온 사람들이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8월 15일날. 국가가 동부구치소의 인원의 반 이상이 1,000명이 넘게 중국 폐렴에 걸렸다는 것은 국가에 의한 살인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책임자인 추미애, 그 다음에 방역 총괄 책임자인 정세균, 그 위에 문재인 씨까지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오죽 답답했으면은 중국 폐렴 상황에서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을 갔겠습니까? 자, 여기서 금기어 나왔습니다. 저 이거 잡는 사람인 것 같아요. 바로바로 잡은. 자, 두 번째 질문은 국민인가? 맞춰보세요. 금기어 나왔습니다. 이제는 좀 사소한 질문이 나올 차례입니다. 7번. 7번! 굉장히 곤란하실 것 같은데, 여기 묵비권 없습니다. 무조건 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키스가 언제였을까? 마지막 키스? 네. 누구랑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닌가? 우와! 마지막으로 언제? 누구랑 하느냐가 중요하지. 그거 뭐. 질문 언제인가요? 와이프하고는 아무튼 같은 침대를 아직도 잘 쓰고 있어요. 아무튼. 질문과 상관없는 그 마지막 키스를 묻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질문 같아. 이 질문을 만든 분은 키스를 아예 안 해본 분 같아. 제가 또 사과해야 됩니까? 그래서는 아무튼 첫 키스가 기억에 많이 남지 마지막 키스는 잘 모르죠. 그걸로 답이 됐습니까? 재밌게. 다음에 또 또 있으니까요. 지금 아직 감을 못 잡으셨기 때문에 계속 나올 것 질문한 같아요. 사람이 더 당황해하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로 잠깐 넘어갔었지만 어찌됐건 동부구치소에서도 그렇고 사실 당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과연 대통령님이 중국 폐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신가? 이 정권을 믿어도 되는가? 지금
아무튼 서울구치소 서청대에 계신 대통령께서 굉장히 걱정을 우리가 많이 되죠, 사실은. 그래서 정확한 사항들을 공개를 하는 게 좋겠다. 또 하나는 뭐 이 정권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 폐렴에 걸리셨다? 이 정권 끝나는 날이에요. 고맙습니다. 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때는 뭐 막는다고 막아지겠습니까? 수백만 명이 들고 일어나서 문재인 좌파 독재 처단하라 그럴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그 젊은 그 어린애들 말대로 겁먹지 말고 빨리 풀어드리는 것이 낫다. 예, 빨리 뽑으세요, 대표님. 빨리 병원에 말씀 다 들으시고 빨리 풀어드려야 되지. 전 너무 재밌다. 그렇지 않고 사태가 더 가면은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정당국에서 많은 그 신경을 쓰지만은 바깥에 있는 애국파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 없는 분이 감옥에 가 있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서 중국 폐렴까지 얻었다? 이거는 말도 안 돼. 그냥 네. 끝장나는 겁니다. 끝장나는 거. 그래서 대법원 판결 최종심이 14일 날 나면은 아무튼 어떤 분들은 왜 죄가 없는데 사면 받아야 되냐 이러는데 감옥에 갇혔던 분들 얘기 들으면 하루가 견디기 힘든다고 그래요. 특히 대통령께서 월요일 목요일 이틀씩이나 병원을 가시잖아요. 그분이 웬만한 고통 아니면 병원을 가시겠어요? 이제는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의 품으로 빨리 모시는 것이 우리가 바람이고 또 그것이 인간이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질문을 뽑아주시고 참 우리 또 뽑나? 다음분들이 예 뽑으셔야 걸, 돼요. 또 말하셨으니까요. 뭔지 근데 모르겠어. 제가 많은 분들이 웃고 저희 유튜브에 저렇게 크기 많은 거를 정말 처음 봅니다. 네, 또 다소 조금 가볍게 보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4년 동안 정말 피눈물 흘려가면서 싸웠잖아요. 그 투쟁의 선봉에 우리 대표님께서 계시고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웃어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삶의 저희가 웃음을 이렇게 마련했거든요. 재밌게. 네, 너무, 예, 그냥 봅시다. 다음 질문 뭐 뽑으세요? 재밌게만 그냥 봐주시면 돼요. 이런 코너는. 문브레이크 안 오면은 이런 뭐 질문 하겠어요, 저한테.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2번. 2번입니다. 자, 2번. 이거는 저는 좀 시시한 것 같아요. 대표님 편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모님하고 결혼하실 때, 누가, 어떻게 프로포즈를 했을까? 여러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에 뭐 다들 힘든데 뭐 그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좀 재밌으시긴. 아무튼 뭐 당연히 제가 했죠. 당연히. 두 번째 만났을 때 1년 있다 결혼하자 해가 진짜 1년 있다 결혼했어요. 두 번 만에 첫 만남 이후 두 번째 만나셨을 때 응. 가능합니까? 아니, 하셨잖아요. 해냈잖아. 해냈다. 1년 있다 결혼하자 하고 진짜 1년 있다 결혼했어요. 근데 뭐 결혼은 두 분 아직 안 했잖아요. 예, 결혼은 하고 후회하는 것이 맞습니다. 낫습니다. 안 하고 뭐 모르면서 후회한다고 할 필요 없이 하고 후회를 하더라도. 근데 저는 뭐 후회한다는 건 아니고 단지 뭐든지 간에 특히 결혼이라는 것은 인생의 중대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만원이라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40대, 50대 여기에서도 초혼으로 결혼한 분들이 많아서 특히 우리 공화당에 보면은 그 젊은 여성들과 젊은 남자 동지들이 많아요. 우리 공화당에 있는 많은 애국 선배님들이 눈여겨 보셨다가
잘 연결해 주시고, 제 조카 얘기 들으면은, 지난번 명절에 와서 저보고, 태극기 집회 언제 하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야, 지금 뭐 중국 폐렴 끝나면 바로 하겠다 그랬더니, 자기는 태극기 집회에서 신부감을 구해야 되겠다. 저보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뭐, 정신이 똑바로 바뀌어 있는 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참 여러분 질문은 대표님이 받으시는데 데미지는 진순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희한한 광경을 여러분들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죄스럽고 뭔가 잘못한 것 같고. 그렇죠. 빨리 진순정 결혼 추진위원회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극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질문으로- 이어가야죠. 제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의 시즌입니다. 네. 보궐선거가 눈앞에 있고 당장 1년하고 몇 개월만 지나면 이제 대선이 눈앞에 있습니다. 정치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지금 가장 시끄러운 사람 하면 보수권에서 우파 국민들은 윤석열 그리고 이제 안철수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궐선거도 눈앞에 있고요. 이 한 명 한 명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 이 한 명 한 명 개인 인물들에 대해서 대표님의 뭐 생각이나 앞으로의 정국 말씀해 주시죠. 어제도 우리 이제 후보 추천위원회가 당 사무총장과 우리 자문 변호사 세 분까지 이렇게 후보 추천위원회 간담회를 가졌어요. 보궐선거 문제인데 여러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뭐 안철수 씨부터 말을 좀 드리면 안철수 씨는 사실은 이번에 보궐선거 나오는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안철수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없었죠.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는 타이틀이 없는 거죠. 뭐 양보한다고 5%도 안 되는 박원순 씨한테 안철수 씨가 양보해서 결국은 그 끝이 성추행 자살이라는 그러한 대한민국 수도의 시장으로서 가장 참혹한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안철수 씨인데 거기에서 통합후보 나온다고 나와서 혼자 떠들다가 맨날 저 양반은 혼자 떠들다가 뭐 혼자 또 팔 들었다가 또 혼자 팔 내렸다가 뭐 이런 사람이 돼서 제가 안철수 씨한테 참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간부터 좀 되라는 거예요. 본인이 돈을 가지고 나름대로 명성을 얻고 했을 때 대한민국이 나라가 망하고 국민들이 절규하고 우리 공화당과 자유우파 국민들이 안철수가 좌파로 나가는 거는 뭐 저 간섭하기 싫어요. 근데 우파 보수 대통합 후보로 나가겠다. 근데 이 보수 우파 국민들은 안철수 씨가 독일인가 어디 가가지고 마라톤 하고 다닐 때 우리는 아스팔트에서 문재인 정권하고 싸우고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그 과정에서 5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수십 명이 감옥 가고 우리 공화당을 말하는 겁니다. 수백 명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한각이 지금 돌아와서 무슨 보수 아니 안철수 씨 보고 보수 후보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부터 좀 되라. 자기가 양심적으로 내가 인간적으로 과연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가 나와도 되는가를 생각하면 나오면 안 되죠. 만약에 나와도 되겠다고 자기가 판단하면은 그거는 안철수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씨 문제는 아무튼 그 탄핵 상황에서 그 고용태 녹취록을 보면은 윤석열 씨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재판 과정에서 많이 나와요. 일반 국민들은 윤석열이가 문재인하고 싸워주니까 좋죠. 근데 윤석열이가 만약에 윤석열 씨가 방기물이 가지고 중도에 뭐 이렇게 된다? 뭐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본인은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또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의 호위병 망나니 칼춤을 친 사람 아닙니까? 용서할 수가 없는 부분이 지금의 윤석열이가
불과 얼마 전에 3년 전에 윤석열이하고 다른 윤석열이가 아니에요. 같은 윤석열입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하고 추미애는 저는 뭐 엑스맨이라고 보는 게, 추미애가 손만 대면은 아무튼 상대는 유리해져요. 그런데 아무튼 그 진흙탕 싸움에서 국민들이 윤석열에 대한 평가를 이런저런 평가를 하시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이 소위 인신감금, 불법 이 법의 잣대, 이런 부분의 핵심은 윤석열입니다. 아마 윤석열이가 대권의 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단지 하나,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힘들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윤석열 하면서 바깥에 국민의힘의 당은 절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윤석열을 위한 정당도 지금 막 만들어서 갖고 있어요.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속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속 보인다는 얘기. 뭐 그렇다 해서 국민의힘 그 정당을 제가 좋아하지는 않아요. 뭐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인데, 그렇다 해서 윤석열이한테 그냥 일방적인 지지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윤석열이의 머리에는 소위 좌와 우의 개념이 없다. 그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어느 순간에 좌로 넘어갈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오른쪽으로 올 수도 있다. 그런 면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김종인 영감님은 이제 뭐 연세가 많이 드신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뭐 대학으로 따지면 제 선배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뵙기도 그전에는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본인이 대단한 사람으로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5.18의 역사의 문제, 아직도 진행 중인 역사의 문제예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 이거는 아직도 역사적인 심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도 안 끝났지만은 역사의 정의의 심판이 남아있는 그러한 건에 대해서 5.18 묘지 앞에 가서는 굴 앉아서 울고, 박근혜 대통령 사과를 왜 자기가 해요? 박근혜 대통령 사과할 게 뭐 있습니까? 김종인 씨 스스로가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만드는데 획격한 공을 세운 게 김종인 씨 아닙니까? 안철수나 김종인 저분이나 보면은 똑같아. 박원순이 만들어 놔놓고 박원순이 자살하고 나니까 자기가 시장하겠다고 나오는 안철수나, 문재인 정권 만들어 놔놓고 문재인 정권 때려잡겠다고 나오는 김종인 대표나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옛날 어른들이 말이야, 참 체면도 없다. 정말 체면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떳떳해져 봐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현재 서울시장도 후보 못 낼 상황, 대통령 후보도 못 낼 상황까지 이제 몰릴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들이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들이 승리할 수는 없다. 지난번 총선 때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께서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배신했는 배신자들하고, 자, 바깥에 저렇게 고생하는 애국우파 분들을 국민의힘에서 그때는 미래통합당 거기서 다 껴안아서 같이 승리해라 했는데 정반대 행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자 뭐 박근혜 대통령을 묻작하다가 다 강에 빠져 죽었었어요. 강에 빠졌는데 뭐 때문에 빠진지도 몰라. 아직도 모르는.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또 걸리셨어요, 대표님. 제가 좀 늦게 말씀드렸는데 눈치채실까봐 제가 일부러 늦게 말해요. 타이밍 지나가지고. 이제는 그 말씀하시는 걸 다 끝나고 나서 그 순서를 그럼 절대 끝날 때까지 못 맞추실 것 같아요. 이게 뭔지. 슬 이제 감이 오십니까, 대표님? 아니, 저는 뭐 맞출 생각이 별로 없는데. 재밌으니까. 맞추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 1번
네, 1번 여러분 빠방 대표님의 신체의 비밀이 공개되겠습니다. 대표님은 과연 몇 킬로이며 그 인격, 품격이 넘치는 허리는 몇 인치인가요? 그 국가 기밀상. 정말로. 기밀 너무 국가 기밀이다. 그러게요. 국가 기밀상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시면은 네. 우리 공화당의 최고위원으로서의 그 보안 사항이 잘 안 돼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 당뿐만 아니라 국가 기밀 사항 맞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따라갈 수가 없네요. 저는 나름 엄청 잘 썼다. 연속으로 물어보면 그러면 다이어트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아유, 지난번에 단식 14일 하고 완전히 체력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근데 허리가 얼마나 빠지셨죠? 아, 이렇게 유추하는 거예요? 14kg가 빠졌죠. 14kg가. 그 14kg 빠져서 아무튼 그 근육이 다 빠져버리니까 조금 후유증이라기보다는 기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 이런 걸 하고 그러고 이제 계속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못 하고 그냥 뭐 저항 운동만 하잖아요. 저항 운동. 근데 아무튼 그 이후에 기가 많이 떨어진 거는 맞아요. 저항력이 없어서 얼마 전에도 대단히 한 보름 동안 뭐 아는 분들은 아셨지만은 보름 동안 제가 사라졌잖아요. 물론 뭐 회의는 했지만은 좀 많이 몸이 안 좋았는데 그것도 뭐 정신 문제인 것 같아요. 뭐 2021년 1월 들어오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지난 토요일 날 영하 20도예요. 서울에. 제가 5군데인가? 그래 서울 지역 네. 서명대 갔는데 그 칼바람을 맞바람을 맞으면서도 그냥 전단지 돌리시고 서명 받으시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뭐 개인적인 아픔이든지 뭐 그런 거 뭐 저는 벌써 잊은 지 오래됐어요. 단지 이제 우리 동지들이 보면은 마음이 아프죠. 정말. 벌칙 질문을 해서 저희가 그물을 놨는데 돌려 저희가 계속 걸려들고 데미지는 진순정 사회자가 다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참 그 기력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려요. 저는 단식을 하시는 전후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었고 근데 진짜 딱 눈에 띄게 그 뒤로 차이가 있는 게 머리가 눈에 띄게 휘어지셨다는 거. 그리고 살 빠진 건 당연하지만 주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신다. 그거는 좋은 거 아닌가? 저를 드시게 되니까. 제가 그 단식 전에 대표님이랑 술을 먹는데 그때 20대 짱짱할 때인데 제 살면서 그렇게 술을 잘 드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제가 본 것 중에. 잠시만요. 저 지적을 하고 넘어가네. 20대 짱짱할 때인데 그럼 지금은 어떨 때인데요? 한채권 진짜 궁금하네요. 지금 이제 제가 이 많은 보시는 분들이 다 제가 나이 들었다고 한채가 지금 욕하시겠지만 30인가? 올해 딱 31입니다. 한국 나이. 아직 만으로는 29이 나는. 그때 20대 짱짱할 때 여러분. 아 그때는 운동도 열심히 할 때고 그때는 운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 그러니까 그 단식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그때 다들 기억하시죠? 태블릿 PC 특검 때문에 대표님께서 국회에서 단식을 14일 동안 하셨는데 저는 그때 뭐 당직을 맡거나 이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남에서 그냥 태극기 집회만 열심히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경남위원장님께서 함께 단식을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뵌 적이 있는데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것이 대표님께서 단식을 하셔서 야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눈빛은 단식 전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진짜 의지로 가득 찬 그런 눈빛을 보고 제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 제가 그런 걸 느꼈거든요. 아마 다른 동지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고 또 그때 그런 대표님의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대표님을 따르고 믿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다 역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면서 안철수 또 윤석열 이야기를 했는데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뭐 철수를 안 하니까 안철수다 안철수 뭐 이런 농담도 있을 정도로 뭐 때만 되면 기어 나와가지고 기어 나와가를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윤석열 역시도 지금 원래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장본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권 후보로까지 상승을 한 게 바로 국민의힘에 인물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사실은 안철수 씨나 뭐 누구든 유승민도 마찬가지고 오세훈이든 누구든 간에 한번 토론을 해보고 싶어요. 딱 5시간 동안 유튜브 불러놓고 도대체 당신의 정체성이 뭐고 국가에 대한 비전과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원고 없이 말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부분부터 해가지고 다 한번 검증을 하자. 제가 이 대권 후보 분들을 잠깐 보면은 너무 평가가 절상돼 있다. 평가가 너무 업돼가 있는 거예요. 과대포장이 많이 돼 있어서 국민들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들하고 원고 없이 대여섯 시간을 논쟁을 벌일 수 있고 국민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자꾸 꼬그라지는 것이 지금 문재인 씨 들어와서 뭘 하는지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신년사 봤더니 기가 막히더라고. 그 신년사에 뭐 자기 뭐 포용도 얘기하고 뭐 회복 뭐 도약 포용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저 발표도 했지만은 산무 대한민국이 없고 국민이 없고 미래가 없다. 이런 희망이 없는 이 신년사를 내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 그게 귀에 들어옵니까 지금? 당장에 지금 다 가정이 무너지고 이 기업이 다 무너지는 판인데 그러한 절박한 국민들 뒤통수에다가 달나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웃긴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좀 절박하게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국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주고 또 자기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우리가 중국 폐렴, 중국인 출입금지, 입국금지를 못 막았다. 뭐 이런 확실한 잘못에 대한 그런 시인도 하고 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포용력이 좋은 분들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자기 패거리, 자기 무슨 대깨문 뭐 이런 소리들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국민들이 볼 땐 답답한 거죠. 중국 폐렴이 답답한 것도 답답하지만은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하는 행태들이 너무나 답답하다. 그래서 좀 절실하게 국민이 왜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죽음의 선택을 하는 상황이 오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각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평가의 테두리를 평가의 가치를 국민 스스로가 자꾸 깨버려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인물 위주의 정치는 끝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소위 말하는 좌파들이 하는 민중의 정치가 우파들이 소위 자유우파들이 얘기하는 민초 국민의 정치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오른쪽은 맨날 인물 타령이나 하고 말이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좌파 못 몰아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가슴 치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래서 이제 평가를 국민들께서 평가를 제대로 좀 해야 된다.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걸리셨는데 이거 추가 질문하고 뽑아볼게요. 그런데 저희는 인물 위주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덜 떨어진 국민의힘은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계속 인물도 아닌 인물에게 계속 러브콜을 할 거란 말이죠. 결국에는. 그런데 지금 안철수나 윤석열이 국민의힘의 러브콜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 보시나요? 안철수는 갈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윤석열은 버틸 겁니다. 윤석열은 아무튼 바깥에
지금 새로 신당 만드는 쪽 사람들 대강 이렇게 성향을 보면은 대단히 권력 지향적인데 말로는 반문재인, 요즘은 이제 반국민의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을 지지하는 상황으로 급격하게 바뀔 겁니다. 그것이 과연 옳은 건가? 윤석열이 과연 자유우파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가? 그냥 문재인 정권하고 문재인하고 싸우지도 않아요. 문재인 정권의 비리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거 본격적인 수사 안 하고 있잖아요. 울산시장 문제라든지 원전 문제, 또 그다음에 라임 옵티머스 문제, 신라젠 문제, 윤미향 문제, 뭐 등등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본격적으로 진짜로 제대로 된 검찰총장이면은 뭐 공개적으로 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 권력의 그 소위 말하는 비리를 캐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재인의 문자도 안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냥 문재인의 대리인 추미애하고 싸우는 거 가지고 저 사람은 문재인하고 엄청나게 싸우고 근데 지금 도대체 수사를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정말 윤석열 총장이 그 저질렀던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법적 문제, 불법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죄하는 길은 또 하나 방법은 문재인 정권의 권력 게이트를 파헤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하고 제대로 정말 문재인 정권하고 싸웠다 이게 아니고 그냥 뭐 망나니 춤추던 추미애하고 뭐 티격태격 하다가 말이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자유파 국민들의 윤석열에 대한 평가의 잣대가 다르잖아요. 우리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정권하고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강도 높게 해야지 조금이나마 윤석열의 진심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진심이 통할 거다 이래 보는 거죠. 사실 자기들 밖으로 싸움에 이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어떨 때는 칼로 썼다가 어떨 때는 방패로 썼다가 뭐 자기 입맛에 맞게 좀 쓰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문재인 뭐 추미애랑 싸운다? 아니 윤석열이가 만난 사람들이 네. 좌파들하고 만났잖아요. 문재인 쪽에 할 수 없죠. 문재인 쪽에 있던 사람들하고 다 만났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다 소통하고 그럼요. 그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뭐 얘기하고 뭐 청와대 눈치 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 또 우리 오른쪽 우파는요 또 큰 낙담을 할 상황이 온다. 문재인하고 싸우려면 제대로 싸워라. 문재인 정권의 비리가 있으면 제대로 파헤치고 뭐 본인이 권력이 가까이 안 가면 어떻습니까?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분을 다 하면 그 또한 괜찮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권력 비리하고는 뭐 좀 하는 동 마는 동 문재인 문자도 안 꺼내는데 우리 국민들이 막 국민의힘에 사람이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 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부분 좀 냉정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총장이잖아요. 그러면은 검찰 싸우는 집이 아니고 기소하라고요. 공소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소를 하세요. 네? 철저한 수사, 확실한 기소. 국민들은 그것을 원합니다. 입만 가지고 밖으로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맞아요. 법정제 위에서 싸우는 것이 진짜 검사와 판사, 변호사의 필드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이건 6번. 6번은 아니 대표님은 평소에 여유가 있을 때 뭐 하실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말고 혼자 계실 때. 네. 뭐 요즘 뭐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각 좌우 신문들 사설들 좀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정해놓은 책들 몇 가지. 그 다음에 어려울 때마다 좀 보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 좀 보고 뭐 그렇게 보내죠. 우리 당원분들에게 혹시 추천해 주시고 싶은 책 있으신가요?
우리 당원들한테 지난번에 제가 2권 정도 네. 추천을 드렸고, 아무튼 임진왜란 때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이 많이 나온 책 중에서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이라는 위기의 조선 뭐 이런 류의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류의 책들은 가끔 이렇게 봅니다. 가끔 보는데 그런 책들 또 하나는 이제 공자맹자 책을 본다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데 그 안에 제가 들게 읽었던 그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책들 좀 보고 뭐 아무튼 뭐 과거의 책들을 좀 많이 봐요. 역사책 이런 거. 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조선은 왜 망했는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그런 그 책들을 보면서 그 위난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고 또 그런 계획들을 좀 세워보고 나라가 정말 힘들 때 어떤 선각자들은 어떤 지혜로 그 난국을 이겼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보는 거예요. 정말 대표님답게 재미없게 여유를 보내시는군요. 아니 그냥 평소에 그냥 네. 아무튼 제가 신문을 요즘 많이 안 보시잖아요. 근데 보기가 싫죠. 사설은 아무튼 조중동 문화 그다음에 한겨레 이런 사설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시각에서 어떤 관점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사설을 쓰고 있는데 제가 좌파 내용들도 보는 이유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맞아. 우리도 알아야지.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기 전에 인터넷에 일각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데려오는 건지 세모를 좋아하는 남자를 데려오더니 이제는 사과를 좋아하는 애플맨을 데려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참 데려오는 사람마다 정말 기똥찬다 어떤 의미로 그럼 이제 다음 대선에 정말 그들이 어떤 사람을 데려올 것이고 그리고 예상되는 인물들이 있지만 대표님은 또 어떤 사람이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국민의힘 말하는 거예요. 예. 아무튼 황교안이라는 분은 기회를 놓쳤죠. 사실은 지도자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지도자는 100개의 퍼즐을 맞추려면은 90개 정도는 본인이 그림을 그려야 돼요. 나머지 10개 정도 조언을 받아야 되는데 90개의 조언을 받고 10개의 퍼즐을 그리면 지도자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야당 지도자는 자기 희생, 그 희생을 통해서 국민을 감동시키고 그 감동이 지지로 이어져야 되는데 아무튼 자기 희생의 정신을 가지지 않은 야당 지도자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죠. 그냥 뭐 단식 며칠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우리 서민들의 삶이 뭔가 정말 아파하는 국민들이 왜 아파하는가 왜 우리 공화당 같은 또 자유우파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외칠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했는데 그걸 못 가져가더라고. 또 권력을 대해서 너무 쉽게 권력을 가지겠다는 생각을 한 거 아닌가. 본인은 그렇게 아니라고 보지만 제가 볼 때는 막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고 뭐 임명진 비대위나 지금 뭐 비대위에 거쳤던 보수 정당의 분들은 아무튼 오른쪽에 이 깊은 그런 어떤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국민들이 왜
대한민국의 안보, 시장 경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에 대한 성찰이 좀 약하다. 그런 분들이 자꾸 오다 보니까 이게 오른쪽 국민하고 자유파 국민들하고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들 한창 떠들다가 또 가버려요. 가버리고 나면 또 다시 복귀했다가 또 그런 사람들 와서 또 들고 왔다가. 그래서 국민의힘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치를 시작했으면은 용기 있게 좀 해라. 정치를 안 했으면 몰라도 비굴하게 침묵하고 또 이 권력에 눈치 보는 그런 정치를 할 것 같으면 오늘이라도 안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좀 용기 있는 야당다운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지난번에 호기롭게 말이지 뭐 상임위원장 다 포기하겠다. 저는 그 다음에 야 상임위원장 포기하면 그 다음 국회의원들 다 내려놓는가 보다. 그랬더니 뭐 상임위원장 다 포기하고 부동산 문제 터져도 국토위 위원장이라도 맡고 있었으면은 나름대로 견제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다 포기해놓고 나중에 가서 머리 걸쩍걸쩍하면서 왜 그거 우리가 포기했지? 그러고 있으니까 그 당견에 피해보는 국민이 너무 많습니다. 상임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때 야당의 목으로 나가는 게 국토위라든지 보건복지라든지 뭐 몇 개 상임위 있잖아요. 중요한 한노위 뭐 이런 부분만 상임위원장을 맡아서 해도 충분히 원내에서 싸울 수 있는 상황은 되는데 상임위원장 포기하니까 진짜 100석 대 176석 상임위원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너 마음대로 하라고 나라를 그냥 팽개 쳐버렸잖아요. 안 싸울 구실을 만든 거 아니 나라를 그냥 팽개 친 거야. 그래 너가 알아서 뭐 막 구워 먹던 사람만 먹던 해야 하는데 그것은 정당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자기들을 뽑아주는 국민을 배신한 거예요. 국민은 자기들은 던져놓고 막 아이고 우리가 책임 안 지고 문재인이가 막 어깃장 놓듯이 엇길로 가면은 지지율은 올 줄 알면 거기에 따르는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임위원장 포기하면 그 다음에 국회의원직을 던져야죠. 그렇지도 않으면서 상임위원장 포기해놓고 무슨 중요한 악법 할 때는 뭐 상임위원장 손잡고 막 방망이 잡고 쇼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국회에 저도 12년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짓들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정말 국민들이 왜 당신들 때문에 피해를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되느냐. 당신들 그 시기 어린 호기 때문에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에 치이고 노동 문제에 치여버리고 악법이라는 악법은 다 치여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상임위원장 포기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다. 그거를 인식 못해요. 네. 그래서 그거는 국회의 야당으로서 국민들이 통합하지 못하고 바깥에 있는 국민들을 극우 세력이라고 태극기 투쟁 세력을 극우 세력을 몰면서 발로 차가지고 우리는 뭐 그래도 탄핵에 강에 다 빠져 죽는다고 제가 선언을 했잖아요.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있는 상임위원장까지 다 포기해가지고 국민들을 완전히 좌파 독재의 일당 독재 상황을 만들어 놓은 책임이 누가 있어? 국민의힘에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지도부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개인 플레이, 몇 사람이 뭐 그냥 개인 플레이로 뭐 어떠고 저떠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치인으로 또 국회에 12년간 했던 사람으로 볼 때는 대단히 무책임하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당신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혹은 또 죽어가는지를 알기는 아느냐는 거야. 알고 그러면 바보. 그리고 일부러 그랬다면 진짜 입에 담지도 못할 만한 욕이 나올 텐데. 네. 계속 걸리시네요, 근데. 이제 질문이 몇 개 남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지원해서라도 할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3번. 3번. 사모님은 잠깐 채널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과 결혼하기 전 자유롭게 연애를 몇 번이나 하셨는지 연애 횟수. 그거
알리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잠깐 나와주시. 우리 그 와이프는 내가 순진한 연애를 처음 와이프하고 했다고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죽을 때까지 그것이 진실이라고 주장을 해야 돼. 도와드리겠습니다. 첫사랑이시랍니다, 사모님. 우리 원한 당원들의 모든 마음을 모아서 첫사랑인 걸로 결론을 짓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이제 역사를 보면은 정말 좌측에서 어디다 이제 고물상에 팔아먹어야 될 것 같은 사람들만 데리고 와가지고 자유로움에서 써먹는데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비상대책위원회, 비상이라는 그 인식을, 그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당이 위기고 대한민국이 위기일 때 그 비상은 바로 당색을 더 강화하고 이념 무장을 하는 것이 저는 비상을 타개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줍잖게 반대쪽에서 사람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되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 공화당만큼은 대한민국에서 계속 두껍게 이념을 강화시키면서 나가고 튼튼하게 자리매김해가고 있는 우리 공화당인데요. 앞으로 이제 4월 달에 보궐선거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가 현재 당원수로 따지면은 제3당입니다. 그러니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후보 내실 의향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신지. 어제 제3기 시도당 위원장 이제 임명을 했죠. 그동안 1, 2기 시도당 위원장 어느 분 한 분 할 것 없이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 그때는 정말 정당을 잘 모르는 분들이 모여가 있다 보니까 시도당 위원장들이 오해도 많이 받고 음해도 많이 받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조직위원장 당협 체제로 가면서 이제 200개 당협을 조만간에 만들 겁니다. 만들면은 지금 시도당 운영 체계는 안 돼. 어제도 도시락 먹어가면서 근 3시간 가까이 이제 운영 매뉴얼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했고요. 허심탄회하게 우리 최고위원들하고 네. 또 이제 3기 시도당 위원장님들 또 당 사무처 실국장들이 앉아서 정당에 아마 당대표하고 최고위원들 시도당 위원장 이렇게 앉아서 당의 운영 매뉴얼에 대해서 시도당 운영 매뉴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정당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공화당이 이제 정당의 혁명을 얘기하는 건데, 원래는 아무튼 정치혁명, 정당혁명, 정치인혁명 이 세 가지의 혁명의 기틀을 다지는 100만 당원, 20만 책임 당원을 만드는 그러한 회로 만들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자유혁명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지 않습니까? 이 정치혁명, 정당혁명, 정치인혁명이 되면은 이제 그것이 바로 태극기 혁명이고 그것이 바로 자유혁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정치혁명은 이제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또 정의, 진실, 이런 대한민국의 그 정체성,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 이러한 정체성이 확실히 있는 그러한 정당이, 그러한 정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혁명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혁명. 네. 두 번째, 정당혁명은 이제 정당이 민초로부터의 정당, 인물 위주의 정당은 안 된다. 이제도 대한민국에도 마크롱 같은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민초정당, 또 국민정당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러한 정당으로 가야 되고, 그것이 바로 정당혁명의 핵심입니다. 정치인혁명은 미안하지만은 이제 교수하다가 또는 판검사 하다가 정치를 마지막 안식처 비슷하게 오는 그런 정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용기 없고
대한민국을 대변 못하고 국민을 대변 못하는 정치인은 정치판에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부정부패 생각 혹여라도 그런 분들은 정치를 하지 마라. 그러한 정치인이 이제 우리 공화당이 만들어 갈 겁니다. 저는 22대 국회, 3년 반 남았는 22대 국회에는 아무튼 우리 공화당 스스로가 교섭단체를 만드는 20명 가까이 되죠. 그러한 젊은 사람들, 저도 젊다하니까 젊은 사람의 기준이 어떤지 모르지만 아무튼 30대, 40대, 50대 초반 이런 분들이 대거 국민의 민심을 알고 자영업자의 아픔을 알고 왜 대한민국이어야 하는가, 왜 대한민국의 역사가 소중한가, 왜 자유가 소중한가라는 아는 그런 정치인들이 국회를 들어가서 그 국회의 개혁에 핵심 역할을 우리 공화당이 했으면 좋겠다. 좌파들은 19대부터 그러한 시민단체에 있던 사람들이 대거 국회로 들어가서 국회를 장악했죠. 근데 오른쪽도 아직도 인물 찾고 학벌 찾고 생판 인간도 안 됐는데 무슨 대학 출신 무슨 검사 판사 어떠고 저떠고 그래가지고 하는 시대는 끝난 겁니다. 이제 정말 국민의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그 민초들의 삶을 아는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여연해 보이지만은 그렇게 저는 멀지 않았다 보고, 그것이 우리들이 가는 정치혁명, 정당혁명, 정치인혁명이고, 그것이 태극기 혁명이요, 그것이 자유혁명이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2021년은 자유혁명을 기치로 들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 품으로 하루빨리 오셔서 자유혁명의 깃발을 높이 들고 새로운 대한민국,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치를 만드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의 이념을 갈고 닦고, 그리고 우리의 백만당원 세력을 키우고 조직을 키우고 우리 나름의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적을 알아야 또 이제 더욱더 잘 싸울 수 있고 대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의 이제 대선 전국이 있고, 그리고 그 전에는 보궐선거도 있는데, 좌파 시정에서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에 대해서 지금 이낙연이라든지 이재명이라든지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노선 투쟁 방향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저는 아무튼 더불어민주당, 소위 말하는 주사파들이 청와대를 장악했잖아요. 주사파 NL계는 절대로 이재명한테 권력 넘기지 않는다. 저는 그걸 확신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하고 비슷하다가 앞서 있다가 비슷했다가 지금 떨어지는 상황에서 좌파들이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한 가지 이제 그 호남 필패롤이라는 게 항상 그들의 이 어깨에 짐이 되어가 있었는데, 이낙연 대표가 잘 나갈 때는 그런 말 못했지만은 아무튼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이낙연 카드는 이제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3의 인물이 좌파에도 나오지 않느냐. 지금 1년 한 2개월 남았는가요? 그 정도 남았는데 제3의 인물이 나올 거다. 그렇게 보고요. 오른쪽도 굉장한 변화가 있을 거다. 한간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은 오른쪽도 그 상태로 그냥 가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거든요. 촛불 쿠데타에서 죄 없는 대통령이 권력 찬탈당한 상황이다. 우리는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가 있다 하는 것은 촛불 재판에서 제가 있는 거지,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한테 뇌물 한 푼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K미르 다 거짓말이잖아요. K미르에 무슨 돈을 썼습니까?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다음에 무슨 전두환 그 시절, 전두환 대통령 시절도 아니고 무슨 그렇게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뭐 거기에 가서 뭐 한 그 다 거짓말이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약 80가지의 거짓이 산을 이루고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 사냥했지 않습니까? 이걸 돌이켜야 돼요. 이걸 제대로 돌려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도 강력한 자유우파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럴 정도의 애국심, 또 국가관, 또 우파 국민들의 마음을 꿰뚫는 그런 애심이라고 그러죠. 국민에 대한 사랑,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애청력, 이런 것까지 종합되어 있는 사람이 나와서 좌파들의 붉은 적폐를 청산하는 그러한 상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1년 2개월까지 굉장히 급하게 돌아갈 겁니다. 그 중에 보궐선거도 있겠죠. 뭐 보궐선거 상황은 저희들도 조직 강화 추천위원회에서 하나하나 좀 검토를 하고 있고, 후보자들도 우리 공화당 당원 후보를 내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이렇게 봅니다. 또한 오늘 보시는 우리 동지들이나 자유파 국민들한테 요즘 뭐 조은진 뭐 대통령 뭐 후보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 저런 좀 힘든 상황에 있는데 여러분들의 뜻은 저희들이 알겠어요. 제가. 그렇지만은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석방, 또 그분의 행보, 거기에 모든 전념을 해야 되고, 우리 공화당은 4년 동안 그렇게 왔고, 그러한 투쟁의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 투쟁의 길을 걷고, 그 투쟁정당으로서, 아스팔트 투쟁정당으로서의 실질적인 교섭단체를 만들 목표를 세웠고, 그렇기 위해서는 저에 대한 뭐 이런저런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솔직히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당에 지금 재정 문제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17억 정도 총선 이후에 비펀드 혹은 차입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3억 정도를 갚았어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 당원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을 잃고 떠난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게 떠난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근데 들어온 분들이 10배가 넘습니다. 들어온 분들, 떠난 사람에 비해서 들어온 사람이 10배가 넘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 공화당의 동지들은 이제 벌써 오른쪽에 이념 정당화가 돼 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3월달까지 가능하면은 3월달까지 모든 빚을 청산할 계획이고요. 그래 되면 이제 100만 당원, 20만 책임당원을 목표로 가서 어느 정도 재정의 숨통만 터지면은 좋은 인재들을 많이 모시고 오고 당의 어떤 홍보 기능, 또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도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조선일보 광고했죠. 문화일보 2번의 광고했죠. 또 워싱턴 근교의 광고판에다 또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우리 애국 동지들의 덕분이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당의 실국장 분들이나 우리 당의 지도부 분들한테도 우리 동지들, 자유우파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더욱더 허리끈 조아매고 신발끈을 조아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박수 치고 저희가 넋을 놓고 듣고 저만 감탄한 줄 넋을 놓고 듣고 있다가요. 저희 본부를 또 망각하고 깜빡했네요. 지금 한 장 남았네. 이거 6장 다 뽑았네. 한 남아 있는데 아직 안 걸리셨어요. 걸리셔야. 저는 가차 없이 또 뽑게 해드리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의 이제 대법원 최종 선고가 목요일날 있고요. 또 향후 문재인 지지율이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물론 저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조건 자유의 몸이 되시는 게 저희는 최고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영어의 몸으로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확신은 들어요. 조만간 나오실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 이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공화당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며 향후 석방 되시고 나서는 우리 공화당은 어떠한 길을 가겠다라는 당대표로서의 말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입니다. 이것은 촛불 재판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역사적인 심판이 당연히 따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 투쟁도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께서 언제라도 국민의 곁으로 나오면은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행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명예회복을 위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우겠다 라든지, 혹은 오른쪽에 국민의힘의 저 배신자들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대통령께서 어떤 다른 입장을 가지시던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지켜드려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 공화당의 동지들이 우리가 매주 월요일마다 서명대를 통해서 서명 혹은 입당 현황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정당사에 이러한 정당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주에 당원이 2,000, 3,000명이 늘어나고, 그게 책임 당원이 300에서 500, 600이 되는 이런 정당이 있습니까? 우리 공화당의 길은 향후 더 나아갈 거다. 왜?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길이 이 붉은 적폐의 대한민국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사파는 물론이고 친북, 친중, 그 다음에 종북, 반미주의자들, 그들과 싸워야 된다. 그것이 여러 과정이 있겠지만은 우리 공화당이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좌파들, 특히 사회주의자들, 그들이 잠시 대한민국을 흔들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갈 길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갈 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길을 가야 되고 자유시장 경제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단지 하나,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더 많이 이 내공을 길러야 되겠다. 네. 이제 기본적인 외부적인 외향적인 것도 키워야 하지만은 내실로 좀 더 성숙해지고 네. 좀 더 조직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기르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겁니다. 자, 정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약 벌써 1시간 하고도 반이 다 돼가는데 25분이 지났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마무리를 해야겠지만 대통령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일련의 쭉 얘기들, 그리고 이제 시국과 뭐 소소한 재미도 함께 느껴보았고요. 혹시 뭐 유튜브 그 전에 잠시만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댓글로 질문을 좀 올려주시는데 저희가 모든 질문을 다 전해드릴 수는 없고요. 정말 그냥 제가 주관적으로 제 마음에 드는 질문, 세 질문 뽑겠습니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마카오 권력인데 이거 완전 제 마음입니다. 권력인데 이거. 제가 고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기 마지막 질문. 지능사회자 스타일에 맞추어서 아주 잘 적절한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네.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좀 고를 테니까요. 마지막 주세요. 이제 뭐 또 다른 질문을 더 추가적으로 그럼 받기 전에 문브레이커스 차원에서 마무리 대표님께서 2021년에 다짐 쭉 얘기를 다 해주셨지만, 그리고 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있는 당의 대표로서 마음다짐과
당원들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문브레이커는 뭐 우리 공화당 TV의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오늘은 또 많은 우리 공화당과 함께하는 유튜브 분들이 많이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유튜브 선생님들 대표분들도 많이 힘드시잖아요. 근데 그 가시밭길을 우리가 벌써 4년간 같이 왔어요. 우리 공화당이 이 4년 동안 여러분들 변한 거 보셨어요? 말 한마디라도 바뀐 거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옳은 변화인지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화당이 전국에 있는 국민들한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실정을 알리고, 또 우파의 정당의 용기 없음, 비겁함도 알리고, 또 아파하는 국민들과 함께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노력의 중심에는 우리 공화당 동지들과 우리 공화당 당원은 아니라도 자유파 국민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다. 우리 유튜브 선생님들께도 오늘 신년에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단 아무튼 유튜브를, 우리 공화당 함께 다니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 우리 공화당 당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화가 나고 하더라도 이제 유튜브 방송 내에서의 욕설은 안 된다. 그건 우리 당원에 대한 욕설이기 때문에 당대표로서는 그때마다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2021년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도 한 발 천천히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드시면은 그래서 힘들고 막 어떨 때는 분노하더라도 당원들 간에, 당대표로서 제일 마음 아픈 게 뭐겠어요? 당원들 간에 이렇게 서로 간에 다투는 거죠. 또 송사가 있는 거, 이런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대표로서, 당의 대표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2021년은 우리 모든 당원들이 화합하고 통합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7.4 전당대회 때, 작년 7.4 전당대회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확장성과 선명성,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댓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분께서 질문이 없습니다.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런 댓글이 올라와서 대표님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전해드렸고요. 이 댓글 질문 전에 어제 미리 유튜브 분들에게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느냐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여러 개가 왔는데 그 중에 이것도 다 제 마음입니다. 제가 그런 건 있어요 오늘. 대전에 우야무 TV가 조원진 대표님 보궐선거 대구 달서갑이 나는데 출마하시나요? 아니면 어떠한 계획이 있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답변해 주실래요? 그 보궐선거가 나오지도 않은데 지역에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달서병에 국회의원을 3번이나 했던 사람인데 지역구를 이렇게 옮기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아무튼 지역구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인연도 깊지만은 정치인이 지역구를 옮길 때는 큰 그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옆 지역에 보궐선거 나왔다고 후다닥 짐 싸가지고 거리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번 대구 선거에서 보셨잖아요. 옆에 지역구로 옮기라고 했길래 말 한마디 못하고 옮기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지역구 관리를 막 열심히 한다고 그 주민들한테 했다가 서울 올라가라고 하길래 하루아침에 보따리에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정치는 아무튼 자기와의 약속이거든요. 또
국회의원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은 주민과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어떠한 명분이 주어질 거냐라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하나가 앞으로 국민의힘 그러니까 국민의 진당이 그 당이 분열되거나 해체될 조짐이나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아무튼 다음 보궐선거에 후보를 제대로 못 낸다든지 참패한다든지 서울 선거에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만약 진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이제 해체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래 봐요. 왜냐하면 또 다음 대통령의 후보군들도 뭐 다 10%안 되더라고요. 5% 뭐 3% 이래 나오는데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고 하면서 대통령 후보를 못 내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래 되면은 자연스럽게 당이 해체되는 거죠. 당이라는 게 대통령 후보를 예를 들어서 내면은 뭐 그런 대통령 후보 내는 쪽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또 요즘 국민의힘의 사람들 보면은 뭐 눈치가 너무 빠른데 뭐 들쥐가 옮기듯이 쫙 옮겨갈 거예요. 그런 지금 정치인들 제가 뭐 제대로 평가를 뭐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아마 배버리고 가는 그런 그 선장 비슷하게 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인들이 환골탈태해야 된다. 국민들이 뭘 필요로 하고 국민들의 분노가 뭔지 아픔이 뭔지를 알면은 되는데 그것이 참 어려운가 봐요. 네. 그것은 마음 비우면 되거든요. 자기를 버려버리면 되는데 자기를 못 버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참 질문들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대표님과 우리 당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것처럼 보여요. 아까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보고 있는데 응원 댓글은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뭐 비판도 해야죠. 아무튼 우리 당 저나 뭐 당 지도부 혹은 당 사무처에 대한 뭐 비판은 여러분 하셔도 됩니다. 단지 하나 정확한 팩트 내용을 아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들은 얘기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은 어떨 땐 제가 참 답답하기도 하고 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아무튼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당의 언로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통해서 당 사무처를 통해서 이 일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해서 궁금한 점을 해소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정말 이 강한 믿음으로 질문을 안 하셔가지고요. 이거 뭐 제 맘대로 방송이니까요. 제 맘대로 마지막 질문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것도 좀 짓궂은 질문이긴 한데 최근에 나 이것만큼은 진짜 억울했다. 뭐 당 대표로서건 개인적으로건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별로 없어요. 없어요? 아니 방금 말씀 들으면서 그냥 생각이 나는 겁니다. 뭐 마음 비워 보면은 별로 억울한 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 전이가 불탄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꼬그라지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사실은 잘 봐요. 저 사람들의 행태를 그런 걸 보니까 역시 이 거짓으로 불의로 정권 잡은 소위 말하는 정통성이 없는 그러한 정권을 보면서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렇게 얕잡아 볼 수도 없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도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치러야 돼요. 서울시장에 26군데 구청 중에서 25군데가 민주당 아닙니까? 그 중에서 24군데가 호남 출신들이에요. 지금 호남 출신들의 표의 이탈이 있다고 국민의힘에서는 뭔가
안철수 씨도 그렇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들은 정치 행위에 있어서는 절대로 국민의힘 안 찍습니다. 거기에 잠시 착시 현상을 가지고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 선거도 저는 쉽지 않은 선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뭐 다 손발 다 묶여가 있는데 손발 다 묶여 있는 상태에서 조직을 다 쥐고 있는 쪽이 좌파 더불어민주당의 구청장이 26군데 중 25군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선거를 이기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방적인 언론 방송, 좌파 언론 방송들이 얼마 전에 뭐 나경원 전 의원이 잠시 뭐 가정 문제 가지고 한번 무슨 아내의 맛인가? 네,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뭐 하니까 그걸 대체 참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그것도 막 이렇게 가는데 이재명 씨 그 부부 나와가지고 뭐 SBS인가 한창 뭐 하고 나니까 갑자기 지지율이 확 올라가잖아요. 선거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좌파들은 아직 그 행동도 안 했습니다. 왜? 후보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행동을 안 한 거예요. 후보가 이제 가능성 있는 후보가 나오면요. 집중적인 지원 사격을 할 거예요. 그래 되면은 서울시장 선거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디에서는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우리 공화당은 뭐 답답한 거죠. 국민의힘만 보면 저도 거기 있었던 국회의원이지만 정말 답답합니다.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까지 못하지?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안 움직이니까요. 국회의원들이 공천 줬는 구청장 군수들이 안 움직여요. 광역단체장들도 안 움직이고 구청장 군수 국회의원이 안 움직이니까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군의원들이 한 발짝도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총체적인 비겁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국민의힘이 정신 좀 차려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공화당에 10분의 1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공화당은 지금 4년을 이렇게 싸우고 투쟁하고 있잖아요. 혹자들은 너 그래서 얻은 게 뭐가 있냐고. 아니 우리가 싸우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들이 묻어버리고 그냥 박근혜 대통령 덮어버리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고 대한민국에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제3정당으로서 당원 확보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준 거 아닙니까? 우리 공화당이 10분의 1만 국민의힘이 하면은 국민들 생각도 바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한 말씀 더 드시면 우리 공화당 좀 배워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보고 배워라라는 한마디로 딱 컴팩트 있는 문장으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자, 진짜 문브레이커스에서 새해 첫 게스트로 조원진 대표님을 모시는 게 사실 이렇게 3명 모인 거 차 위에서 말고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네, 카메라에 잡히는. 아, 그렇죠. 그러게. 네, 1호차 멤버. 차 위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서 햇볕이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 아래를 아닌 곳에서 이렇게 셋이 조명을 받고 있으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가장 우리 공화당에서 열정이 넘치는 가장 우리 공화당에서 청년보다 더 청년다운 우리 조원진 대표님과 함께 해보았는데 질문을 달라시니까 다들 너무 대표님 잘하십니다. 따라만 가겠습니다. 대표님 힘내세요. 비판 건강하시옵소서. 이런 말만 해주시니까 참 그간에 정말 잘하셔왔다. 잘 헤쳐나오셔왔다. 앞으로도 저희를 포함한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대표님을 믿고 따르고 진짜 2021년을 승리의 원년으로 만드는 그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걸 당원분들을 대신해서 제 마음대로 말씀드립니다. 발파는 뿌리는 진짜 100년 정당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100년 정당이 되는 우리 공화당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2021년 첫 방송 대표님과 함께 해보는 이 시간 어떠셨는지 반응을 제가 일일이 다 보진 못했는데 유쾌함을 좀 섞으려고도 했었고 좀
곤란한 질문을 혹시 받으신 건 없으십니까? 근데 제일 마지막에 이게 아니요.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대표님. 있나? 끝난 거 아닌가? 네, 네? 대표님, 저 오늘 정말 저희로서도 좀 신선하고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대표님께서 정말 이제 가셔야 돼요. 가시기 전에 진짜 부족했다, 조금 더 보충하고 싶다는 말씀은 없으신가요? 저희한테 채찍질 쓴소리 한번. 아니요, 뭐, 우리 당원 동지들 보면은 마음이 많이 아픈데,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나 우리 당원 동지들 너무 많이 아파하지 마세요.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네. 우리는 이기는 길을 들어왔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 선생님들도 뭐,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당원 확보를 많이 해서, 우리 유튜브 선생님들도, 잘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동지들께서, 이 중국 폐렴 상황에 아무튼 건강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 공화당의 큰 형님이신 허병환 대표님도 많이, 힘든 상황을 겪었고, 허병환 대표님 걱정이 우리 당의 동지들,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 걱정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오늘 계기로 JTBC의 우리 대표님 정병철 대표님이나 허병환 대표님이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답게 멋있게 2021년을 열어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우리 대표님 너무 곤란한 질문에도 유쾌하고 센스있게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되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의 금기어를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나중에 들어오신 분은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대한민국은 대깨문의 나라가 아닙니다. 금기어 아시겠죠? 대한민국이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대한민국은 어떤 심지어 나라죠? 누구의 나라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나라가 아니고 문재인 씨의 나라가 아니다. 네. 맞추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선택한 단어는 문재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문재인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의미로 금기어를 문재인으로 정해봤는데요. 대한민국의 제가 이런 방송을 써도 되나? 토착 빨갱이, 토착 매국노. 문재인, 나라 망치는 매국노, 문재인을 하루빨리 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 공화당과 2021년에는 더욱더 가열찬 투쟁을 함께 해주시기를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가열찬 투쟁을 약속하면서 오늘 조원진 대표님과 만나보는 시간, 와주신 유튜브 선생님들, 그리고 시청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브레이커스에서만 문재인이 없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진짜 문재인이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문브레이커스 우리 공화당은 끝까지 가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1호차 멤버가 다 모였으니까요. 1호차식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네, 어떠세요? 네, 1호차식으로 마무리를 해야죠. 1호차 9호죠, 9호. 9호로 마무리 하시죠. 구호 내가 할까? 네. 가시밭길로 가자! 가시밭길로 가자! 복통의 칼날에 서자! 복통의 칼날에 서자!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